지난 시간에 우리 그 창작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창작이라는 것이 이 본질적인 이데아에서 관습적 형식을 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작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근데 이제 관습적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어떠한 양식이 우리가 유행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양식이 있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본질적 이데아죠. 본질적 이데아는, 이건 이제 공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부를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료도 없고, 아무,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획득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 어떤 그 갭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창작의 하나의 그 결정적인 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관습적인 형식을 몰라가지고 창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본질적 이데아가 안 돼서 창작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좋은 예술가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이상적인 창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 갭을 좁히는 어떤 그 매체가 바로 의식이라고 그랬죠. 의식.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 요 관습적 형식을 여기를 이제 메타 인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거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는 거라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장점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이 보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방향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보듯이 무에서 메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고, 대개 이 단점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이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고통을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은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를 아무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수업 내용은 이 본질적 이데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현상학적인 방법, 현상학,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건 이제 서양의 방법이고요. 동양의 방법은 참선이라는 게 있어요. 참선. 명상이라고도 부르고,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이 본질적 이데아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잘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왜냐면은 요 부분은 어떤 종교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요. 어떤 그 수행,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길,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작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야 될 어떤 그 길을 찾는 뭐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한번 집중해 가지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상학이라는 그 학문은 20세기 전후에 시작된 유럽 대륙에서 시작된 학문인데요. 주로 이제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철학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그 서양의 그 사상계의 그 흐름을 좀 보면은 그 실증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실증주의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사실 그 과학과 철학이 이 근대 이후에 거의 뭐 하나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초기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데카르트 이후에 그 근대 철학이 등장하면서 뭐 수학과 철학이 거의 뭐 하나로 합쳐지더니 뭐 물리학, 과학의 영역이 하나의 그 철학과 이렇게 거의 동질화되는 뭐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 입증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이 철학이 과학화되면서 상당히 그 객관성을 얻게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 너무 그 직관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적인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증명을 통해서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죠. 이 근대 철학이 과학과 만나면서 그런 도움을 얻게 되는데, 또 이제 여기서 생긴 그 부작용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하나의 그 미신처럼 터부시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증명할 수 없어도 그건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이지 엄연하게 그 존재하는 세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철학이 이제 실증주의다, 아니 현상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대한 반발로 현상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현상이라는 것은 피나미난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은 빛에 의한 어떤 나타남, 피나미난, 이런 뜻이 있어요. 피나미날리지라고 그러는데, 현상학을. 날리지는 이제 그 로고스, 학문이란 얘기고, 진리란 얘기고, 아무튼 빛에 의해 나타난,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 의식입니다. 의식에 나타나는 거죠. 의식에 나타난 어떤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과거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 의식 자체를 연구했다기보다는 의식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대상, 이 대상을 연구한 거죠. 대상. 의식이라는 것은 수단이고 대상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진리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는 것이고, 이 의식은 이 대상을 충분히 이거를 재현해가지고, 표상이라고 그러죠. 대상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우리 의식이 이거를 거울처럼 이거를 그려 보인다는 거죠. 표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현상학이라는 거는 이 대상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밖에 존재한다는 거를 일단은 이거를 괄호 안에 넣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관심을 의식 자체로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식이 대상과 만나서 일어나는 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이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 형이상학 철학이라든지 뭐 데카르트 이후의 합리론, 뭐 기존의 이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그 바꿔놓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어떤 그 진리가 어떤 밖에 있다는 거죠. 진리가 나의 의식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현상학에서는 이 의식에서 현상되는 요 자체, 이 진리를 만든다고 수많은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놨지만 그런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적 현상. 이건 경험이거든요. 내 안에서 직접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왜 그럼 이런 짓을 하게 됐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프린트로 보시면은 2번까지가 설명을 제가 드렸네요. 자, 3번에 보면은 이 브렌타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렌타노. 이 현상학을 처음으로 내놓은 사람이 이 브렌타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브렌타노를 계승해 가지고 후설이 체계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브렌타노는 원래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를 지냈고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이제 그 교수로 지내다가 그 교황의 그 무오류성의 교리에 이제 그 반발,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제직과 교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좀 철학적으로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한번 규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심리학 쪽에 관심을 가져요. 그 당시에는 그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다뤄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심리라는 거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거는 이제 그 증명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종교의 좀 신비의 영역으로 그렇게 내려오다가 19세기 말에 오면은 이제 어떤 그 영혼의 과학 내지는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다가 이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브렌타노도 이제 그런 영혼의 문제 이거를 좀 인간 심리의 문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체계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브렌타노한테는 이제 철학자지만 출발은 철학자로 출발했지만 심리학을 도입을 한다는 거죠. 심리학. 그래서 이 브렌타노가 이 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인간의 그 의식이 갖고 있는 지향성. 이 지향성이라는 말이 현상학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표상한다. 표상이라는 말은 제안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외부 대상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대로 이렇게 떠올린다는 거죠. 지우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우개를 보는 거는 이게 머릿속으로 표상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 그러면 이 표상이라는 거는 어디에 대한 거죠. 이것이 없어졌다. 그 표상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의식이 거울처럼 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같이 대상이 반드시 뭔가를 비추고 있다는 거죠. 지향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뭐 이런 대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뭐 우리의 그 판단?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어디에 대한 판단이죠. 또 뭐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고 누구에 대한 증오고 또 어떤 욕구가 생긴다? 어떤 거에 대한 욕구죠. 뭐를 위한, 뭐뭐에 대한. 지향성이라는 거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의식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 거울이라면은 이 거울이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거울은 딱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 버리는 거죠. 대상과 이 거울은 분리가 안 돼요. 대상이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대상만 빼고 거울만 있겠다? 불가능해. 뭔가를 비친 거죠. 뭔가를, 거울은.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은 항상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지향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그 현상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고, 대상은 의식이 지향하는 한 존재하고, 그런 내적인 현상만이 명정하고 직접적인 확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부에 어떤 이 대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칸트가 이거를 물자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우리의 그 인식 방법, 시간과 공간을 구성해서 시간과 공간의 그 시공간의 인식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어떤 구성을 통해서 인식한다 그런 거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는 있는 거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이것이 내 의식과 만나서 여기 이 머리에서 어떤 현상을 이루는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지향성의 개념이 철학적으로 이제 후설한테 영향을 미쳤고, 철학에서 의식 연구로 가는 거죠. 의식. 그리고 브렌타노의 제자 중에서는 프로이트가 있어요. 프로이트는 본격적인 어떤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걸 이제 무의식 연구로 갔어요. 이 브렌타노가 학교를 그만두고 뭐 나중에 뭐 이제 사제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도 해요.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그 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학생들이 뭐 이런 기라성 같은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은 거죠. 푸설이나 프로이트, 뭐 슈튼프 이런 사람들이 이 수업을 들었고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후설은 철학적으로 브렌타노를 철학으로 받아들였고, 프로이트는 심리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20세기 그 중요 우리 사상의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설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하이데거가 있죠. 하이데거. 후설의 이제 조교였었는데 굉장히 그 똑똑한
조교였었죠. 나중에 뭐 그 나치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훗설의 그 현상학을 의식 연구를 이 하이데거는 이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있다 해가지고 무의식 연구까지를 종합해가지고 갖고 가는 거죠.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지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존재가 되거든요. 그냥 인간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현 존재라고 하이데거는 얘기를 합니다. 현 존재. 예. 의식과 무의식을 합치면 현재 우리가 되는 거죠. 현재 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초월적인 그 형이상하게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존재,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이 현 존재를 탐구하면서 이게 이제 그 실존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존 철학. 이건 현상학. 현상학이 그러니까 바로 실존 철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야스퍼스라든지 뭐 사르트르, 뭐 메를로 뽕띠,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뭐 니체를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니체도 뭐 실존주의로 들어가니까 니체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실존 철학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반발로 나오는 것이 이제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예,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로 이어지고, 후기 구조주의.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흐름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유럽 대륙 쪽에서 전개됐던 그 현대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주의는 이제 실존 철학에 대한 또 반발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20세기 출발이 된 이 훗설의 이 현상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심리학은 또 이제 프로이트에서 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신분석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볼까요? 4번. 훗설은 브렌타노의 지향성 개념을 받아들여서 세계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측정하여 이해하려는 실증적 태도가 엄밀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의식과 대상 사이의 지향적 관계에 주목해서 현상을 창시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정밀하다는 말하고 엄밀하다는 말이 나오죠. 자, 누가 마이크를 켰었냐면은 소림씨 제가 마이크를 꺼줄게요. 발언을 할 때만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자, 요 현대 미술의 현대 철학의 큰 흐름 아시겠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와서 이렇게 철학이 전개됐다.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칠판이 적어서 자주 지워야 돼요. 자, 4번 그 문장에서 보면은 뭔 얘기가 써 있냐면은 그런 실증주의의 그 과학적 태도가 수학적으로 정밀성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수리적으로 뭐 계산하면 정밀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엄밀성은 아니다. 정밀성이라는 말은 이 말의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정밀하다는 것과 엄밀하다는 거. 왜냐하면은요, 6번에 계속 그 문제가
5번에 5, 6번 계속 그 문제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그 의식의 특성을 보면은, 이 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과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의식이 대상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향의 이 관점에 따라서, 지향의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의미가 다양한 의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의미들이. 근데 지금 실증주의에서 다루는 방법은, 이거는 상당히 그 수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수학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수학적이다. 실증주의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 대상을 다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본다 그러면 그 나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줄기가 몇 센치, 뭐 어디는 몇 센치, 잎은 몇 센치 정밀하게 측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하나의 의미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겠죠. 전부가 아니겠죠. 또 뭐 우리가 어떤 예술적으로 대상을 바라봤을 때는 나무를 정밀하게 보는 게 아니죠. 예술은. 그죠? 어떤 그 질감이 갖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색채가 갖고 있는 조화라든지, 전혀 이 정밀함과 상관없이 다른 식으로 이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또 뭐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뭐 종교적으로 어떤 그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를 신비화시켜가지고, 그죠? 또는 뭐 도덕적 관점에서 나무는 뭐 우리 사군자에서처럼, 매남국죽 이런 그 사군자에서처럼 하나의 그 인격을 가리키는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의미가 여러 방식으로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학문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각각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이것을 이 실증주의처럼 이 정밀한 것이 전부다 하고 생각하면은 이런 다른 분야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밀한 것이 아니다. 엄밀한 접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밀성을 위해서는 이 모든 영역이 드러나기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그 본질, 이런 것도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이 생기기 이전에 근원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의식에 현상되는 거예요. 의식의 현상이 먼저 있고,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씩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후설도 원래는 그 수학자 출신이지만, 그 수학적으로 모든 세계를 다 재단하려는 그런 그 시도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다양성,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의미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번부터 볼까요? 5번. 세계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은 외부에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발견하고 소극적으로 표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대상이 있고, 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무를 의식이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이 아니라는 거죠. 표상이 아니라 이거를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의미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성이라는 말을 써요. 구성. 구성에서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구성에서. 칸트도 이 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뭐 칸트의 영향이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세계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의식은 5번 했죠? 6번. 모든 학문은 고유한 탐구 영역이 있으며 철학은 모든 학문의 보편적인 토대로서 과학이 결의하고 있는 학문의 절대적 정초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태 그 자체로 돌아가서 본질을 직관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가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죠? 의식의 어떤 현상이 있죠.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건데, 이 철학이, 이거는 이제 실정주의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라면은, 철학은 이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오기 이전에 그 기저에 있는, 여기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현상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다른 말로, 사태라고 얘기를 해요. 사태 그 자체로. 현상학의 표어입니다, 이게. 사태 자체로. 자체로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로 의미가 고정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의미가 생기기 이전에, 뭔가 어떤 의식작용. 이걸 사태로라고 얘기를 하는 사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태를 들어갈 수 있느냐. 7번 보겠습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의식의 불로 구워낸 요리와 같다.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들 수는 있어도 짜장면으로 스파게티나 빵을 만들 수는 없다. 반갑죠? 이런 말이 갑자기 쉬운 말이 나오니까. 그냥 이런 말로 다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의미들이 지식을 이루고 있는 건데, 자, 이 현상으로부터, 이런 각각 의미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식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대상과 만나가지고 하나의 그 요리가 이루어졌다. 요리가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죠, 요리. 이 현상이라는 건 순수한, 아직 요리되기 이전에 뭐 밀가루의 상태다. 밀가루라면은 이것이 이제 요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한번 요리가 돼버리면은요. 요리가 되면은 이 요리된 걸로 또 요리할 수는 없어요. 자, 짜장면을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밀가루에다가 뭐 시커먼 그 짜장 소스를 비벼가지고 면을 시커멓게 만들어 놔봐야 되는데, 이걸 짜장면을 가지고 또 우리가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어요? 스파게티 만들려면은 다시 새 밀가루로 해야 돼요.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걸 지우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원. 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환원이라 그래요. 환원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만들어지면은 뭔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의식의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의식에서 이 의라는 거. 식. 따로따로 한번 보죠. 의식. 자, 의라는 거는, 이게 마음이죠.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 이 소리라는 거는 파동이기 때문에, 의는 하나의 이런 파동이에요. 파동인데, 내 안에 있는 이 파동이에요. 고유 파동. 내 안에 있는 순수한 파동인데, 이것이 어떤 사물을 만나잖아요. 사물. 어떤 대상, 오브제. 대상을 만나면은 요 사이에서 식이 생겨요. 식이라는 거는 인식이지. 암이죠. 암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암. 뭔가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물도 파장이에요. 그죠? 이것도 파장이고 이것도 파장이에요. 이 파장과 파장이 만나면은 이제 우리 그때 지난번에 양자역학에서 모든 존재는 파장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아직 미지세계로 들어가면은 파장이라는 건데, 이 파장이 동일한 주파수의 파장은 서로 공명을 시켜가지고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는 요 대상을, 이게 대상입니다. 대상을 지향하죠. 지향. 항상 이 파장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딘가에 이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 대상과 이 동일 주파수가 일어나면은 거기서 탁 뭔가 식이 생겨요. 식. 이거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동작용. 이거를 현상학에서는 노에시스라고 얘기해요. 노에시스라고 얘기하고, 그때 어떤 의미가 딱 알게 되는 거죠. 의미를 여기서 이제, 이 두 개가 딱 만나면은요, 파장이 만나면 뭔가 맛이 느껴져요. 맛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 맛을 의미라고 그래요. 의가 느끼는 맛. 이걸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많이 쓰는 얘기죠. 의미. 맛이라는 거죠. 맛. 여기서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현상학에서는 이제 노에마라고 얘기를 해요. 노에마. 노에마는 이 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 대상에 대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 근데 이 물 자체와 이 노에마의 의미는 이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따라 가지고 지향의 어떤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사물의 이 파장을 전부 다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부를, 우리의 관심에 맞는 그런 대상의 특성이, 하나의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 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얘기죠.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단지 의미가 생기는 거는 이 물 자체에서 그 일부를 구성을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된 거다는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향하는 그 앵글에 따라서 의미는 무수한 의미를 갈 수 있겠죠. 미닝 1, 미닝 2, 미닝 3, 뭐 미닝 n까지 무한한 의미를 이 물 자체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예마가 이것이 의미를 만들어내서 의미가 이것이 이제 굳어지면은 이 굳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는 뭐 억견, 뭐,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어떤 그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 실제가 진리가 아닌데 억지스럽게 우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미 작용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의식 작용이죠. 이 노에시스는 의식의 작용의 측면이에요. 작용. 의식이 우리 안에서 이 공명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상과 만나가지고 내상을 딱 지향해가지고 딱 뭔가 식이 생겨요. 식. 그걸 합쳐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에는 그러니까 노에시스와 노에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안다는 것은 그 일부를 아는 것이지 이 대상의 전부를 아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상의 일부를 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의미가 어떤 비실제는 아니지만 실제의 일부다라는 거죠. 실제의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이 지향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되는 거는 창조적인 의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향적인 노에시스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이 노에마가 하나의 의미로 굳어져 가지고 화석화될 때, 이 어떤 형태가 돌로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건 화석화된 것들은 다시 변하지 못하죠. 다시 지향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들을 끊임없이 생성해내야 되는데, 이게 딱 굳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지식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고정관념. 관념이 하나에 굳어져 버리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은 의식이 작용이 빠지게 돼 있대. 노에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이 어두워져요. 의라는 거는 이게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이 빛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다. 자, 이거 이해될까요? 이것만 이해하면 이 현상은 다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네. 아니에요. 왜 불러? 아니에요. 자, 의라는 거는 나에서 오는 거죠. 나. 네, 나하고 여기 나의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 사물은, 이 대상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 자, 이런 식으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의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식을, 의미들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것이 굳어지면서, 화석화되면서 이 지식과 고정관념, 억견들이 하나의 이것이 우리의 그 관습적 형식을 만들면서 의식이 어두워진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거를 다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병리 현상인데, 이 병리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병리 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상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현수 씨 질문해요. 선생님, 그 화면에 그 칠판 조금 더 많이 나오게 좀 카메라 좀 이렇게 각도 좀 조절해 주시면 안 돼요? 뭐가 많이 나오게? 칠판이? 네네, 지금 이쪽이 안 보여요? 선생님, 네네, 그쪽이 안 보여요. 그 반대쪽만 화면에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좁은 데서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계를 네. 느끼는데. 이 정도 됐어요? 네. 네. 반사 있나요? 칠판에? 끄면은 이제 반사가 없어지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나는 뭐 질문 오는 줄 알았더니 이거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현수 씨 이거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노이시스, 노에마. 네. 네, 이해됐어요? 네. 의와 식.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 사물을 제대로 안다는 거면 이 우주를 안다는 거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요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말씀하세요. 그 식은 전체를 보는 거고 노예만은 그 이원적으로 일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죠. 식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요. 아니, 노예시스는 전체적인 건데. 이게 전체가 아니고요. 노예만은 이게 이 전체라기보다도 이건 그냥 파동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작용. 의식의 작용적 측면을 노예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작용적 측면. 이 작용이 어떤 대상을 지향할 때 뭔가 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식은 부분적인 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전체라면은 이거는 부분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화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자, 거울을, 이게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이 사물 대상에다 딱 비추면은 이 대상의 한 면을 우리가, 현상할 수 있어요. 한 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 한 면을 보는 거지. 거울을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볼 수도 있고, 밑으로 볼 수도 있고, 예.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 투시해서 볼 수도 있어요. 액션 카메라 같은 거는 이 안을 투시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MRI 같은 걸로 또, 어떤 그 심층적인 내부를 또 찍어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앵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는 거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의미지만은 이것이 지엽적인 것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전체가 진리라면은 이거는, 일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필요해요. 그때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굳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다 쳐넣어서 해결을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 관계를 이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의 그 진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8번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의식의 의는 마음의 소리이며 파동이다. 대상의 감각 자료를 지향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의식작용이다 하는 거죠. 의식작용, 노에시스고, 식은 의식작용으로 의미화된 대상을 이걸 이제 노예마라고 한다. 노예마. 의식대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의식대상. 의식작용, 의식대상. 근데 의식대상이지 사물 그 자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의식의 작용인 노에시스와 대상의 측면인 노예마는 분리할 수 없으며 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을 지향성이라고 그랬죠. 노예마와 물 자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와 이 두 개는 결코 같을 수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이 프린트를 보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의식은 노에시스, 의식의 지향작용, 노에시스로 대상과 공명하며 다양한 층위의 노예마, 구성된 의미라고 그랬죠. 노예마는 구성된 노예마를 생성하며 노예마가 화석처럼 굳어져 지식과 업견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을 잘하냐면은 11번에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현상학적 환원은 자연적 태도를 판단 중지하고, 자, 자연적 태도란 말이 또 나오네요. 자연적 태도. 이 자연적 태도를 먼저 설명드리면은요. 자, 나무가 아까 이렇게 있다.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라는 대상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나는 이 대상을 거울처럼 그대로, 이걸 이제, 수동적으로 이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식.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구성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나는 본다. 이건 이제 재현이죠, 재현. 재현해서 본다. 재현을 철학에서는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어떤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자연적 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 이거를 이제 객체고, 나는 주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체와 객체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기존의 과학은 다 이런 주체와 객체를 나눠놓고 시작했다는 거죠. 현상학 이전에 철학이나 과학은 그래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어떤 그 현상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 태도로서 여기를 정의하고자 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후설은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누구나 다 대부분 이런 자연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무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바라보는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장사꾼이 보는 나무와
예술가가 보는 나무와 과학자가 보는 나무와 이게 다 달라요, 나무가. 우리는 항상 주관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대상을 보는 거죠. 관점을 가지고. 모든 문제는 이런 주관적인 관점이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 태도는 어떤 소박한 거죠. 소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대상을. 그래서 이제 이 훗설은 이 자연적 태도의 그 이해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들, 뭐 형이상학적인 관념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자연적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모든 그 지식들은 다 이 자연적 태도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화석화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거를, 여기서 생긴 이 지식을, 이거를 판단 중지해야 된다. 판단 중지. 이 판단 중지를 에포케라고 그러는데, 현상학적 판단 중지. 이 판단 중지를 우리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한국말로. 이 지식은 판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몰라. 판단 중지가 한국말로 하면은 몰라. 다 그냥 부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어떤 순수하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에 떠오르는 그 상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선험적 환원과 형상적 환원.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죠. 안 쓰던 언어들이라서. 내용을 알면은 별건 아닙니다. 근데 그 용어만 들으면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자, 다시 아까 그 도표를 한번 보죠. 식,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요 관계. 이 관계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그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굳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굳어진 거를 뭔가 안다는 이 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는 거를 판단 중지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딱 끊어내는 거, 이게 판단 중지인데, 에포케. 이걸 끊어내면은 이 의가 다시 파동이 시작돼요. 파동이. 이게 이제, 이걸 노에시스죠. 노에시스고, 이게 노에마인데, 이 노에마가 의미로 딱 굳어져 버리면은 이게 이제 편견이 생긴다고 그랬죠. 편견이 돼가지고 이 딱딱해진, 굳어진 건데,
이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지배로 하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의 에고를 이루게 돼 가지고 우리 에고를 구성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잘못된 판단들을 자꾸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중지시켜 버리면은 이게 다시 살아나요. 노에시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이걸 갖고 있으면은, 이걸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을 향한 지향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건데, 이 전력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전력이 약해진다는 거지.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빛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올리기 위해서는 판단을 딱 중지시켜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처음 볼 때 느끼는 그 감각, 봉사가 눈을 탁 떠가지고 처음 세계를 쫙 봤을 때 처음 보니까 너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뭐 색이나 형태, 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저 화성이나 북극성에 딱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처음으로 딱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무 그 편견 없이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현상이에요. 사태 그 자체예요. 사태 그 자체. 그러면 이 의가 이 대상을 막 정신없이 그 수신을 해야 되는 거죠. 온 감각을 다 열어가지고 그걸 다 수신해내는 거죠.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식들이 막 발생돼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식들이. 새로운 의미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새로운 창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창조. 그래서 이 선험적 환원이라는 거는 선험적, 초월적이라고도 해요. 초월적 환원, 선험적 환원. 이거는 요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요쪽으로. 판단 중지를 통해 가지고 의의 그런 순수한 작용. 이걸 선험적 환원이다. 우리가 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은 감각이 다 깨어나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노에시스가 활성화돼요. 여행을 가면은. 우리가 맨날 가던 데를 가면은 이 노예마가 지배를 해요. 어떤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지식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호기심도 작동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이 봐요. 그냥 지나친다는 거. 의식을 안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어요. 근데 여행지를 가면은, 저절로 판단 중지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내가 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그러면 노에시스가 작동을 해요, 다시. 그러면 이 지향작용, 의식의 그 지향작용이 이루어져요. 사물과의 지향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 사물의 어떤 껍데기가 아니라 이 형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본질적 환원이라고도 해요, 형상적 환원을. 어떤 이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변하는 어떤 이 본질을 득하게 돼요. 이걸 본질적 환원. 이 식만 빼버리면은 다시 요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본질적 환원, 형상적 환원이 복원이 된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는 게 문제야, 아는 것이. 이것이 굳어지면은, 요게 작용을 안 해요. 요게 작용을 안 하면은, 이 사물과의 그 이원화가 이루어져요. 나와 사물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고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빼버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빼버리면, 식을 빼버리면은, 다시 이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새로운 식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식. 어떤, 그 새로운 의미들이, 살아있는 그 의미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요 내용은 사실은 그 지난주의 그 진도였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지난 시간에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가 미뤄졌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한 주 동안에 제가 또 이 작업을 한 거죠. 이거를 빼놓고 다시 여기를 이제 현상학이라는 걸 딱 놓고 다시 이제 지향이 이루어진 거죠. 현상학에 대한 지향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더 변형된. 그러니까 요게 기존에 이 식이 빠져버리면은요, 좀 더 새롭게 요게 좀 해석이 돼요. 새로운 해석들이 나와져요. 요게 이제 그 깊어질수록 이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낯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은 낯설게 되고 하면서 뭔가 그 신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신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하다 보니 책 읽듯이 읽어버리면은,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죠. 그죠? 창의적인 게 되려면은 이걸 판단 중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판단 중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 하나의 그 앵글에서 본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와 코끼리와 관계가 같아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코끼리를 알기는 하겠지만 자기 있는 데만 알아요. 꼬리에 붙었으면 꼬리만 아는 것이고, 코에 붙었으면 코만 아는 것이고, 그 일부를 아는 거죠. 전체를 못 보니까. 물 자체를 우리는 전체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나 가급적 전체를 보려는 그 노력을 한다면은 이 지식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판단,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들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몰라 하고. 그러면 지향작용이 다시 일어나요. 대상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노에시스가 아주 중요하다. 의식에서 이 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의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하나의 그 우주와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도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이 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고정될 수 없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망 비상령. 자, 몇 번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냐면은 11번. 자, 선험적 환원과 형상적 환원. 네. 요걸 설명드린 거고요. 12, 13번도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선험적 환원은 자연적 태도를 중상화하여 경험을 선험적인 순수의식으로 환원시킨 것이고,
형상적 환원은 경험적 사실에서 우전성을 제거해서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여기 사물에 있는 어떤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본질적 이데아, 이게 이제 본질적 이데아가 여기서 본질적 이데아가 나오겠죠. 그죠? 창조 공식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이데아를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지식에서 생긴 이 관습을 요 갭을 좁히려는 노력, 이게 창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3번. 어떤 대상을 의식하는 것은 나와 대상이 공명하며 접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일종의 사랑이다. 사랑은 대상에 대한 판단 없는 호기심의 지속이다. 오자가 좀 많이 있네요. 자, 제 용어로 설명드리면은, 이게 나라고 그랬죠. 이게 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나와 대상이, 현상에서는, 의식의 그 현상에서는 나와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선언적 환원. 환원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간 진짜 그 에고가 아니라 에고 안에 있는 그 참나죠, 참나. 이 선언적 환원에서 들어간 것이 참나예요, 이게 참나. 진짜 나고. 가변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형상적 환원에서, 여기서 이제 본질이 나온다고 그랬죠. 본질. 대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접합을 통해 가지고. 자, 나와 대상이 이런 식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을 의식한다는 거는 곧 이것이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랑이다. 의식도 빛이고 사랑도 빛이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랑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조건이 판단 없는 호기심이다.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 의식과 사랑이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이 판단 없는 호기심, 이게 오늘의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판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에포케죠, 에포케. 현상학적인 에포케. 호기심이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지향이에요, 지향성. 우리가 호기심이 없으면 뭔가를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죠? 호기심이 있어야 그 대상한테 지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있어야 노에시스가 일어나요, 노에시스가. 근데 판단을 딱 내려버리면은요, 판단을 내리는 순간 더 이상 호기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대상이 뻔해지고 너무 상투적으로 느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어떤 공경이 사라져요. 공경. 이게 이제 공경. 경 있죠. 공경할 때 그 경. 이 경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도 거경북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경북리. 이 경이라는 것이 경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호기심, 판단 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의식이 깨어나려면은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하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개 남은 거 해버리죠. 14번.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고통은 의식의 요청이다. 또는 사랑의 요청이다. 우리가 고통이 있다는 거는 아까 그 노예마가 화석처럼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우리의 그 편견과 억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습적 형식을 낳고 그러면서 고통이 거기서 생겨나는 고통.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의식의 부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의식이 부족하다. 내 몸이 아프든지 간에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아픈 부분에 의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예요. 사랑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위가 고통스럽다 그러면 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어깨가 아프다. 어깨를 의식 안 하고 막 사용했다 그거예요. 어깨를 의식해줘라는 거예요. 의식해줘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마음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그 대상화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의식하는 자와 의식되는 자가 있는 거죠. 예? 의식되는 자,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는 참나가 아니에요. 이 참나는 그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대상이 되는 것들은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감정은 내가 아닌 거죠. 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 산만해가지고. 그러면은 내 생각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생각을 의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도 내가 아닌 거죠. 그죠? 의식하는 자가 나죠. 의식되는 자는 대상인 거죠. 의식은 대상화될 수 없는 그 순수한 어떤 나의 어떤 그 본성이라는 거죠. 의식이. 근데 우리가 의식이 빠지는 거는 왜 빠지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관습적 형식이 무의식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습관적으로 호흡하고, 습관적으로 걸어가고, 습관적으로 밥 먹고, 습관적으로 이러고, 습관적으로 그림 그리고, 네, 그런 관습적인 형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의식이 빠지면서 무의식화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다시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은, 새로운 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되겠고요. 15번.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의식함으로써 무라일체를 체험하게 되고 본질적 이데아를 체험할 수 있다. 대상을 의식함으로써, 의식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함으로써 무라일체가 된다는 거죠. 예. 모든 창작은요. 대상과의 의식, 대상과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잠깐 생각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죠?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죠. 어떤 대상을. 그러면은 그 대상과의 접화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 나와 대상 사이의 접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제3의 창조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대상을 뭘로 잡을 거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접화가 되느냐, 이게 분리가 되느냐, 나와 대상이 주객 분리가 되느냐, 주객 일체가 되느냐. 주객 일체가 돼야 무라 일체가 돼가지고 그 사랑의 결과물이 어떤 자식들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사랑의 결과물로. 이게 창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의미들이 그냥 새로운 의미들이 막 생산돼요. 기존의 어떤 편견이 아니라 이 대상과
이 완전히 그냥 하나 돼서 주객일체가 된 상태에서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이거를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기술하는 걸 현상학적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막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기술. 예? 예. 기존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진리 이게 아니라 내 의식에서 떠오르는 아주 순수 의식 상태에서 그런 기술 떠오르는 것들을 기술하는 거를 이게 현상학적 기술인데요. 모든 예술의 어떤 창작은 이런 현상학적인 이 접화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어떤 지식이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판단 중지해가지고 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창조가 될 수 없겠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면은요, 무한정이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계속 사랑을 해가지고, 응? 그 대상이 뭐가 됐든. 그러면은 처음에, 그 대상을 커피라고 해보죠. 아무거나. 우리가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커피는 알아요. 그거는 자연적 태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안다는 그걸 판단 중지해가지고 에포케 해서 이 커피와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맛보고 저렇게 맛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맛을 느끼면서 커피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커피의 본질적 이데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들이 거기서 커피에 대한 의미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글을 써보세요. 그럼 기존에 없는 커피에 대한 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세이죠. 그 에세이인데, 그림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주제를 계속 자나깨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적 태도로 알고 있는 그 주제,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제가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모든 창작이라는 거는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습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작업의 대상에서도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삶에서 그게 훈련이 돼야. 글 쓰시는 분들은 뭐 무한정히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빨리 접화를 이뤄가지고 뭐 그냥 나오는 대로 쓰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책 저 책 다 뭐 참고해가지고 뭐 요약하고 축약하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방법보다는 대상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수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본질적 이데아로 들어가는 현상적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10분만 쉬겠습니다.